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반복학습입니다. 고득점의 지름길은 반복학습이니까 자꾸 해야 돼요. 그냥.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해야 돼요. 짜증 날 정도로 해야 20분 안에 문제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경제의 기초 이론 공부했죠? 경제 기초. 여기서 공부했던 게 뭐 기억나요? 경제 생활, 경제 활동. 경제 생활이 뭐냐? 경제 주체 공부했죠? 경제 객체 공부했죠?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지출 활동. 지출은 소비와 저축으로 구성된다. 이런 내용들 공부했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공부했죠?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선택의 문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가? 첫 번째는 경제 원칙에 따르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리한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었죠. 그래서 그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하면 비용은 작을수록 좋고 편익 얻는 것은 클수록 좋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이었어요. 회계학적 비용은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비용만을 말합니다. 즉 명시적 비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명시적 비용만을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한다면 경제학적 비용은 이 명시적 비용에다가 하나 추가가 되죠.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암묵적 비용.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용. 그 암묵적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하고요. 이 기회비용이 바로 경제학적 비용인데 기회비용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란 선택된 가치를 포기된 가치로 표시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기된 것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가치가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 기억나죠?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제경제 가서도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전제 조건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존 자원과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서 두 가지 재화만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결합점의 궤적. 이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져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될 때는 간편법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한번 굴절을 지켜서 출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직선일 때는 재화의 생산량을 늘릴 때 상대 재화에 대한 통일량, 즉 기회비용은 어느 생산점에서나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죠. 왜? 이 기울기가 바로 뭐다? 이 기울기가 바로 이를테면 x제 1단위의 기회비용은 예분의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울기. y제 1단위의 기회비용은 예분의 예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일 때는 항상 어느 점에서나 기회비용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곡선이나 또는 한번 굴절시킨 경우에는 어떤 재화의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포기되는 상대 재화의 양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항상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쪽 영역을 기억 영역이라고 하고 이쪽 영역을 니은 영역이라고 한다면 x제의 하나당 기회비용은 기역이 크다, 니은이 크다? 니은이 큰 거예요. y제의 하나당 기회비용은 기역이 크다, 니은이 크다? 기역이 큰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경지 이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고 이제 이 소비 생산 가능 곡선 대신에 소비 가능 곡선 가지고도 출제하기도 하는데 그 출제 비중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다른데 오늘날 현대사회로 오면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남한과 북한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뭐와 연결이 되죠? 자본주의 경제와 연결이 되고, 계획 경제는 뭐와 연결이 되죠? 사회주의 경제와 연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고, 이 경제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What, How, For Whom. What, 자원 배분 문제. How, 생산 방법 문제. For Whom, 소득 분배 문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보에 대해서 공부했죠. 경제 정보. 그래서 경제 정보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비율하고 변화율하고 관계. 그러니까 비율은 플러스만 존재합니다.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변화율은 플러스도 존재하고 마이너스도 존재합니다. 변화율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그 규모, 그 덩치는 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비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화율에는 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유량과 저량을 공부했죠. 유량과 저량. 유량은 흐름의 개념이니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저량은 멈춤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율로 표시되는 것은 대부분 저량이죠. 저량. 일정 시점. 그래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유량으로 측정되는 건 뭐가 있어요? 수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수요, 공급, 국제 수지, GDP 뭐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1년을 단위로 해서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보 중에 우리가 저쪽 뒤에 가서 공부할 게 있어요. 거시 쪽. 우리 미시, 거시란 말도 하나 추가해 볼까요? 미시하고 거시하고 어떻게 달라요? 미시는 현미경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미세한 것을 쳐다보는 거고, 거시는 넓게 쳐다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숲과 나무가 있을 때 나무를 보고 숲을 판단한다면 그건 미시적인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평가한다면 그건 거시적인 것이죠. 자, 이 미시적인 것은 바로 가격 이론이에요. 가격과 관련된 게 전부 미시 이론이에요. 거시 이론은 물가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물가와 관련된 이론은 전부 거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시하면 시장에서 가격 이론을 미시라고 하고, 거시하면 국민 경제 안에서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이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또 국민 소득도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시 이론이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시편에 가서 주로 공부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이 거시에서 주로 공부하는 게 명목적인 GDP하고 실질적인 GDP. 이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 공식 소개했었죠? 명목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올해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기준연도 과거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하죠. 이건 똑같잖아요. 근데 당해년도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작년과 달라요? 다르죠. 이건 변한단 말이에요. 이건 변한다고. 그러니까 생산량은 작아졌는데 가격이 올랐다면 명목 GDP는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 GDP는 이게 고정이 돼 있다고. 기존의 가격이 고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당해년도 생산량이 늘면 실질 GDP 늘어나는 거죠. 당해년도 생산량이 줄면 실질 GDP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면 한 나라 경제가 국민들의 소득이나 생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뭘 봐야 정확하다? 얘를 봐야 정확하겠지. 그러지? 그래서 이 실질 GDP 증가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 이거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그런가 보다 정도만 알면 돼.
아, 저런 얘기도 있구나. 어디서 공부한다? 거시, 물가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기초이론 끝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장 이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장 이론이 바로 뭐예요? 미시 이론이죠. 시장 이론. 이 미시 끝나면 거시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공간을 시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교실은 시장이 아니에요? 이 교실도 시장이죠. 서비스가 거래되잖아요. 교육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어요. 공급자는 학원이고요. 그러죠? 수요자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원 수강료가 결정이 되고, 강사료도 결정이 되고. 강사 입장에서 보니까 노동시장이죠.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수강료를 낼 의무가 더불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권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장해서 찾는 겁니다. 제가 만약 강의를 부실하게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야, 이 새끼야, 강의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권리는 권리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가 않아요. 권리를 주장하세요.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표정 보면 잘 따라오나 못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추상적인 공간인데 거래되는 물건이 뭐냐를 가지고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따질 때 어떤 시장이든지 수요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가지고는 경쟁 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니까 이때 경쟁 관계는 뭘 가지고 따진다? 공급자 수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공급자 수를 가지고 따질 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눈다고 했죠. 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장이에요. 이디약에 있는 시장. 영혼의 세계에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시장이죠. 불완전 경쟁 시장. 얘가 이제 또 셋으로 나눠지죠.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두 시장을 묶어서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였어요?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시장이다. 그런가 하면 독점과 과점 시장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비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비경쟁 시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제한되거나 매우 제한된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해 드렸죠. 그 특징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변동되고 가격이 규제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공부하게 될 텐데 가격 결정 이론은 결론이 뭐였죠? 수요 공급의 법칙. 가격 변동 결론이 뭐였죠? 수요와 공급의 변화. 가격 규제는 취자 가격제와 최고 가격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 여기 하다가 말았어요. 수요 공급 법칙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수요 법칙 공부했고 그 다음에 수요 법칙에 의해서 뭘 유도했죠? 수요 곡선을 유도했고 이 수요 곡선을 또 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수요 곡선하고 이걸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요 함수. 그래서 이 수요 함수를 알아두는 이유가 우리 이제 진도다 오늘 공부할 건데 소비자 잉여라든가
생산자 잉여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 수요 함수가 전제가 되어야 이걸 계산해낼 수 있고, 이게 지금 국가직에서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지만 앞으로 어떤 시험에서 언제 출제될지 모르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은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독립변수. 먼저 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종속변수. 수요량.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변해서 얘가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면 가격이 아닌 것이 변할 때는, 그때는 수요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요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량은 가격에 대응되는 점의 개념이고, 수요는 수요 곡선 자체죠. 수요 곡선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점이 움직이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고, 선이 움직이면 수요가 변하는 것이고,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수요가 변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격 이외의 것. 소득이라든가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대체자나 보완자의 가격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장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가 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요 곡선을 그려놓으면 항상 얘는 어떤 모습이었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갈 때 급하게 내려가는 게 있고 천천히 내려가는 게 있다고. 미끄럼틀. 급한 미끄럼틀이 있고 완만한 미끄럼틀이 있다고. 스키장 가면 초보자용, 상급자용 다르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가 뭘까? 오늘 공부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기울기. 이 미끄럼틀의 기울기가 탄력성의 개념인데 오늘은 공부할 것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든지 영수냐. 출제 영수.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함수를 어떻게 표시했었죠? 수요량은 뭐의 함수다? 가격의 함수예요.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이 수요 함수는 항상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AP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 A 이게 바로 뭐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 기울기는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 수요량 변동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분이 분모야. 수요량 변동분이 분자야. 그죠? 그 다음에 요 P는 수요 곡선에서 Q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Q절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네. 그죠? 이제 오늘은 이어서 나갑니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가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던 것 같은데, 우리 문제 풀기 전에 1번 문제 그 화살표가 제가 원본으로 보냈던 거하고 틀려요.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제가 집에서 확인했거든요. 1번 문제 수정해 드릴게요. 1번 문제를 보면 여기가 여기 생산물 시장, 여기가 생산 요소 시장이죠. 이렇게 수정하세요. 우리 인쇄가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놓고 푸세요. 그래야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두만 풀어보고 이어서 진도 나갈게요. 그 다음 이거 빠뜨렸구나. 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있잖아요. 경제 주체 공부했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은 우리 단원을 잘 내서 따로 공부하니까, 가계는 소비 주체니까 뭘 극대화해야 된다? 총효용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재화를 소비할 때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부터 소비해야 돼요. 그런 내용 공부했고,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돼야겠죠? 어떤 이윤이죠? 총이윤. 총이윤이 극대화돼야 돼요. 그럼 총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털어낸 것이 극대화 되겠죠.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가격과 생산량을 곱하면 되겠죠. 또는 생산량을 판매량이라고 해도 돼요. 만드는 대로 다 팔린다라고 전제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총 비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당 비용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공경제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경제고 얘는 공경제예요. 그래서 공경제에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나갈 양을 계산하죠. 그리고 걷어들입니다. 이 양출, 나갈 양을 계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버제팅이라고 해요. 버제팅. 예산 편성이란 뜻이죠. 예산 편성은 정부에서 합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국회에서 합니다. 우리 헌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집행은 정부에서 합니다. 집행하고 나서 이제 결산, 회계 검사 받아야 되죠? 잘 집행했나 못했나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검사하죠? 예,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에서 회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회계 검사 내용을 대통령에다가 보고하고 차년도 국회에다가 보고해요. 그러면 차년도 국회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거예요.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흐름은 다음에 헌법 시간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양출이 예산 편성이고, 양입이 뭐예요?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게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조세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세라는 게, 이 조가 뭐라고요? 강제적으로 빌려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채 발행하는 거예요. 국공채 발행하는 거. 세는 뭐예요?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라고. 강제로 빌려줘! 해서 빌려가는 게 있고, 강제적으로 가져! 해서 뺏어가는 게 있다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조세의 종목 쫙 나왔었죠. 그 중에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졌고, 이 국세는 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눴어. 이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세, 간접세 구분할까요? 조세의 전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직접세는 조세 전가가 없죠. 소득에다가 직접 세율을 곱하니까. 근데 이때 세율은 뭐였어요?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그래서 공평과세가 실현이 되고 빈부격차가 완화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조세 저항은 크겠죠. 조세 저항은 크다고 안 되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간접세는 이게 소득이 아니라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소비를 기준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 비례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다?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고소득자, 부자한테 유리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한 건 뭐야? 누진세가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의 경우에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역진과세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많이 내야 할 사람이 적게 내고 적게 낼 사람이 많이 내는 이런 역진과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불공평과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진세가 적용되는 직접세는 공평과세예요. 그런데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는 이게 불공평과세라고. 이 불공평과세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역진과세. 거꾸로 내는 과세 이런 뜻이에요. 역진과세다. 이런 내용 공부했고, 그래프로도 그렸죠? 자, 요렇게 된 게 있고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여기 과세소득 요렇게 된 게 있었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요? 이게 비례세율이고 이게 누진세율이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세, 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세, 에. 과세, 에. 세, 에. 그럼 이게 비례세고 이게 누진세가 되는 것이죠.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이것이지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역진세라는 것이 역진세. 이거지. 역진세. 이렇게. 역진세. 이건 이론상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이게 2단원이었죠. 자, 이제 우리 3단원으로 갑니다. 3단원. 시장이니까 우리 책에서 문제 한두 개만 시장과 관련된 거 어디 있을 텐데. 어디 있냐면 12쪽 보세요. 12쪽, 13쪽 국가직에서 두 문제가 나왔네. 16년도에 나왔고 14년도에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이거 지방직에서는 안 나왔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국가직에서는 나왔는데 지방직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지방직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지방직에서 18년에 나왔네요. 지방직에도 1918년도에 나왔네요. 다시 앞으로. 자, 12페이지에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겁니다.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죠?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으로 구분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하면 비경쟁시장이에요. 그러면 A 시장은 비경쟁시장이니까 여기에는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이 포함이 되겠죠. 아니요 하면은 B 시장은 경쟁시장이에요. 그럼 경쟁시장에는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자, 기억.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B 시장보다 A 시장이 높다. 여러분, 완전 경쟁시장만 이게 이론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 경쟁 시장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모두 가격 순응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활동하고 생산자는 생산활동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시장은 전부 공급자가 가격을 설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거든. 필요한 만큼 만드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만드는 시장이 현실적인 시장이라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피해본다? 소비자가 피해본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드렸잖아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당연히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인 A 시장이 비효율적이겠죠. 그럼 기억번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번 이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줬을 때요. 첫 번째 보기인 기억번을 굉장히 신경 써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시간이 전략되냐 전략 안 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기억번 있고 모르겠네?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다 봐야 돼요. 근데 기억번 딱 보니까 맞죠? 기억번 보니까 맞잖아.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무조건 지우고 봐. 시험장에서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다 보면 바보라니까. 언제 이걸 20분 안에 다 풀려고. 시택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꾸 여러분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 돼. 시험장에 가서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 시험장에서 연습 안 하면. 머릿속에서는 기억번 맞네. 그러면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이네. 이게 안 떠오른다고요. 시험장에서는. 자꾸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 이게 여러분 몸에 밴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기억권 봤죠? 그러면 이제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이야. 그러면 정답은 니은번까지 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야 1분 안에 시간 절약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여유 갖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니은번 보세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B 시장보다 A 시장이 낮다. 시장 지배력은 A 시장이 높죠? 비경쟁 독점이나 과점 시장이 시장 지배력이 높잖아요. 그러면 니은번 틀렸죠? 그럼 니은번 틀렸으면 2번 정답은 바로 다음 문제로 가야 돼. 디귿번 보고 리을번 보면 바보라니까?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갑니다. 시테크 하는 사람 편이야, 시간은. 그래,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디귿 리을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2번으로 끝났고. 기업 간의 담합 발생 가능성이 담합 나오면 어떤 시장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점 시장. 과점 시장이니까 A 시장이겠지.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A 시장이니까. 그래서 3번, 디귿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시장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가 될 가능성. 이거 가격 수용자가 뭐예요? 가격에 순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 수용자.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만 가격 수용자야. 가격 순응자야. 나머지 모든 시장, 즉 불안정 경쟁 시장은 전부 공급자가 가격 결정자, 가격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됐지요? 시장에 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만 다 알고 있으면 시장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우리 교재로 보면 64페이지는 이미 공부했어요. 예, 공부했고요. 65페이지는 지금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들어는 봤었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즉 양수면 정상제, 우등제. 소득 탄력성이 음수,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이건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즉 양의 값이면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 마이너스면 보완제. 이거 공부했잖아. 조금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66조. 시장의 수요에서 수요와 수요량 공부했었죠? 수요는 곡선이야, 곡선. 수요량은 한 점이에요. 점. 근데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과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달랐죠.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격이야,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야. 대표적인 뭐였더라? 소비자의 소득, 소비자의 기호, 대체제나 보완제와 같은 연관제의 가격 변화, 인구의 변화, 장래에 대한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요량, 수요의 변동도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득에 따른 저득, 이거 얘기한 거잖아. 정상제 또는 우등제, 그 다음에 열등제. 소득 탄력성이 달라.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양의 값이고,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음의 값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독립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주로 대체제와 보완제 가지고 출제합니다. 넘어가서 시장의 공급, 이거 공급 좀 이따 하고, 지금 우리 수요 법칙 공부했잖아요. 지금 우리 수요 법칙 가지고 공부했는데, 우리 교재는 편집이 조금 공부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공부하기 편한 순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수요 법칙 공부했어요. 수요 법칙은 가격이 독립변수였었죠. 수요량이 종속변수였어요. 근데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 관계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유도가 됐고 여기에서 수요 함수까지 만들어 보았어요. 전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얘가 움직이니까 얘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민감도라고. 민감도. 이 민감도를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Irrespective of demand. 그래서 ED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출제 영순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험에서든지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가기 전에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법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 예외가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가수요라는 경우에는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가수요가 뭐죠? 지금 당장 필요한 수요가 아니라 가짜 수요라고, 가짜 수요. 가상적인 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라는 심리가 작용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이걸 가수요라고 그래요. 이걸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매점이라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미리 사놓는 거죠. 왜? 가수요 때문에 미리 사놓는 거예요. 이를테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커피를 몇 잔씩 마시는데 지금 뉴스에서 커피값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하면은 다음 달 오르기 전에 빨리 이마트 가서 박스로 사죠. 라면값이 다음 달부터 5% 오릅니다. 뉴스 나왔어. 그럼 라면 박스로부터 사놔야지. 왜? 더 오르고 나서 사면 내가 피해 보잖아요. 그죠? 배추값이 오르고 있어요. 김장할 때 김장철에 배추값이 오르고 있어. 더 오르기 전에 배추 사서 김장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수요를 가수요라고 하고 이걸 한자로는 매점, 사재기라고 합니다. 또 위풍제라는 재화가 있어요. 위풍제. 위풍제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재화를 위풍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풍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품족을 생각하세요. 명품족들. 그러니까 비쌀수록 자랑할 수 있잖아요. 싸구려고는 자랑 못하니까 비쌀수록 많이 사요. 제가 언젠가 우연하게 어느 그 경제학회에서 통계된 걸 보니까 꽤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현실과는 좀 멀어요. 그 백화점에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남성들에게 바바리 코트 그 판매량을 조사를 했는데 그 런던 포그라는 바바리 코트가 있대요. 그 다음에 런던 포그하고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은 외제 상표입니다. 이것은 국내 상표예요. 갑자기 국내 상표가 생각이 안 나. 이게 가격이요. 7배 차이 나요. 7배. 가격이. 근데 이게 똑같이 국내 공장에서 만들고 상표만 다르대요. 똑같은 국내 공장에서 똑같은 원단에 똑같은 칠로 바느질해서 출고할 때 상표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런던 포그, 하나는 우리 국내 상표. 근데 백화점에서는 7배 차이가 나요. 가격 차이.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매출액은 똑같이 7배 차이가 난 거예요. 7배 비싼 것이 7배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소비한 거예요? 브랜드 보고 소비한 거죠. 이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위풍제라고 해요. 위풍제. 그래서 이 위풍제의 경우는 비쌀수록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디맨드 커브가. 그런데 가수요, 매점, 유품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비싸면 안 사야 되잖아요. 비싸면 안 사야 되는데 비싸니까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굴절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는 이 기펜이라는 학자 이름이죠. 기펜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기펜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기펜스 패러독스, 기펜의 역설. 수요 법칙대로 하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버려요. 안 사요, 안 사. 왜? 재화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해가지고 수출하지 않던, 지금 수출합니다. 대만에다 수출하고 대만에서 바나나 수입해오고 그러는데 수출하지 않았던 시절이 박정희 시절입니다. 태풍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로 태풍이 하나도 안 지나가는 해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태풍이 다 비껴갔어. 그러니까 사과가 태풍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태풍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출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값이 이제 막 박스당 가격이 5만원, 4만원, 4만원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제 기억으로 저희 아버지가 야, 나 따라와 하더니 그 마대푸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이런 마대푸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그러니까 그 트럭에다가 사과를 잔뜩 실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가고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마대푸대에다 막 굵굵 비갖고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500원. 그러니까 밥보다 사과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때 흑백 뉴스 보던 시절인데 80년에 칼라 TV가 나왔으니까요. 흑백 TV에서 뉴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사과가 대풍 들었는데 이 사과 농가에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팔았는데도 사과가 남아돌아. 그러니까 오래 두면 이게 상처가 나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사과를 축산 농가에 사료로 파준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내가 먹는 사과를 돼지도 먹고 소도 먹어요. 그 뉴스 딱 듣는 순간에 사과 먹기 싫더라고요. 소, 돼지가 먹는 걸 나도 먹어? 그런 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과값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많이 먹어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재화를 이 기펜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다 해서 기펜제라고 합니다. 기펜제. 예전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열등제하고 기펜제하고 이거 구분할 수 있는가를 출제한 적도 있다고. 열등제는 뭐죠?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안 사먹는 재화야. 기펜제는 뭐죠?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안 사먹는 재화예요. 어디가 달라요? 독립변수가 다르죠. 독립변수가 소득이냐 가격이냐 이게 다르다고요. 우리 9급에서는 안 나왔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 저런 것도 7급에서는 출제가 됐었구나. 여기는 수요고, 여기는 수요량이에요. 왜? 수요 앞에는 뭐가 있어? 가격 이외의 것. 수요량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외까지 공부했고, 진짜 중요한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공식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 때 먼저 변하는 것이 가격입니다. 수요 법칙 공부했잖아요. 가격이 먼저 변하고 이게 독립변수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먼저 변하고 나중에 변하는 게 종속변수라고 했죠. 수요량입니다. 가격이 먼저 변하는 것이 항상 엄마야, 엄마. 부모. 나중에 변하는 것이 자식이야, 새끼. 분자. 그래서 가격, 변동, 율에 대해서 수요량, 변동, 율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과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사과의 수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증가하지,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가격이 10% 감소하니까 수요량이 5% 증가했어. 그러니까 가격보다 덜 증가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10%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15%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10만큼 변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거보다 덜 반응하느냐 똑같이 반응하느냐 더 많이 반응하느냐 이 차이잖아. 결국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10만큼 변했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이 변하면 1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한 거잖아. 이걸 우리는 탄력적인 재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격에 민감한 거야. 조금만 내려도 많이 사가는 거야. 10% 내렸어? 15% 사가는 거야. 그런데 10% 내렸는데도 별로 안 줄어.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기는 드는데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도 수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가격이 많이 내렸어도 별로 안. 이런 건 비탄력적인 거죠. 가격이 민감한 게 아니죠. 둔감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동률을 계산하는데 이게 보세요. 가격은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증가하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반대로 변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건 플러스 값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값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면 이게 플러스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탄력성을 계산하면 플러스로 표시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다 플러스 붙였다 마이너스 붙였다 이거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절대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숫자로만 표시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변한 만큼 소비자가 반응했다. 10% 변했을 때 소비자가 10% 반응했다. 이게 1이잖아요. 1. 이거보다 더 반응할 수도 있고 덜 반응할 수도 있어요. 딱 크게 나누면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 가격 변동률이란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의 변동분을 의미해요. 수요량의 변동률이란 원래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분을 의미해요. 이것을 계산한 것의 절대치.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얼마 올랐어요? 50원 올랐네요. 그러자 연필의 수요량이 80개에서 늘어요? 줄어요? 줄어야겠지. 60개로 줄었어요. 그럼 몇 개 준 거예요? 20개 줄었어요. 자, 이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볼까요? 원래 가격 얼마? 원래 가격, 원래 수요량이잖아요. 원래 가격 100원에서 얼마 변했어요? 50원 변했어요. 원래 수요량 80개에서 몇 개 변했어요? 20개 변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5, 8, 40 4,000분의 2000이죠? 이렇게 곱한 것이 분모로 오고
이렇게 곱한 것이 분자로 가는 거니까. 그럼 0.5죠? 1보다 작네. 그죠? 이것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 1보다 작죠?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탄력적이다.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100원에서 80원으로 변한 게 아니라 100원에서 150원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거꾸로 150원에서 100원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살표만 바꾼 거야. 화살표만 바꿨어요. 60개에서 80개로 변했어. 그럼 이때 탄력도는 얼마야? 원래 가격이 얼마? 150에서 50 변했어. 원래가 이제는 60개에서 20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차이만 있어? 원래 가격하고 원래 수량만 달라진 거죠. 요것만 달라진 것이고 50, 20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 계산해 볼까? 5, 6, 30. 3,000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분자로 가니까 3만이죠. 네? 3만이잖아. 그리고 10이네. 1보다 10배나 크네.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나요? 1인가? 150에 20이니까 3,000이네. 여기 3,000. 그러니까 1이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곡선이고 150원, 100원, 여기가 80개, 60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것은 원래 100원에서 1간 것이니까 이 점에서 B점에서 A점으로 갔을 때의 이 기울기라고, 이 기울기.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것은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의 기울기라고. A점에서 B점으로 가나 B점에서 A점으로 가나 기울기는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달라.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왜 그러지? 잠깐 쉬었다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